예, 3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보수의 여전사 이진숙 방통위원장님 모시고 헌재의 탄핵 심판 상황, 방통위 의결 체제, 야당의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탄핵한 저희 노림수, 그리고 이 어려운 난관을 어떻게 이겨내시고 계신지 그 과정 등을 포함해 두루 다뤄보겠습니다. 사진에 전면에 딱 우리 이진숙 위원장님 지금 걸려 있는데요. 자, 이진숙 방통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대면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대면 처음입니다. 저는 화면으로는 많이 봤습니다. 저는 더 많이 봤는데요. 예, 우선 팬앤 그 시청자분들께 좀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팬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진숙입니다. 제가 이 스튜디오를 찾은 게 한 2년 정도 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예. 정말 반갑고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켜주시는 역할을 계속해 주셔서 저 개인적으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제목을 야만에 맞선 나의 길, 나의 싸움, 나의 사명으로 잡았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지금 야만과 맞서는 그런 상황인데 어떤 길을 가시는지,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계신지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이 제목을 달았는데요. 지난 8월 2일 국회에서 우리 방통위원장께서 일방적으로 좀 탄핵된 지 지금 벌써 한 달이 조금 더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헌재 그 탄핵 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난 9월 3일에 네. 1차 준비 기일 절차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문형배 재판관 그리고 정정미 재판관 두 분이 준비 기일에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서 그 저희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정정미 재판관은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청구인 쪽, 그러니까 민주당 쪽이죠. 예. 청구인 쪽에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하게 설명을 해달라, 준비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뜻은 뭐냐 하면, 뭐 제가 법률 전문가, 법률가는 아니지만 해석을 해보면 탄핵 소추가 좀 불분명하다. 뭐 때문에 탄핵을 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 또 다른 분들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형배 재판관의 경우에는 의사 정족수, 지금 2인 체제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의사 정족수와 관련을 해서 이야기를 한 게 의사 정족수가 왜 이렇게 법률적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대로 옮겨보면 예. 본인이 스스로 이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셨는데 의사 정족수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지 않았느냐, 그 이유는 너무나 당연하거나 아니면 입법자가 무능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본인이 추정을 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했어요. 그거는 뭐냐면 지금 이제 2인 체제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법적으로는 이게 의사 정족수가 뭐 그게 2명이든 3명이든 규정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지적을 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예. 그거는 또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 하면 지금 방통위법에는 5명이지 않습니까? 네. 원래 5명인데 5명 가운데서 2인이 요청하면 위원회 회의를 열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단독으로도 소집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또는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그 방통위법, 개정 방통위법 안에 따르면 뭐 4명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서 이야기하자면 2명이 소집을 해서 위원회를 열고 그 과반, 즉 2명이 찬성하면 그것은 불법이 아니다,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3일날 그러면 이제 사실은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되었고 중간에 두 분 지금 문형배 재판관과 정정미 재판관이 관련된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요 내용들을 일단 기초 확인 작업을 먼저 했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정 먼저 말씀드리면 10월 8일에 예. 2차 준비 기일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10월 8일에 2차 기일. 예, 그것까지 좀 탄핵 심판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먼저 좀 상황을 살펴봤고요.
탄핵이라는 것이 직무를 행하면서 헌법과 법률 위반했을 때 그 위반 행위가 했을 때 탄핵을 하는 거죠. 직무 중에 사실은 직무를 할 때 발생하는 일이죠. 직무를 행했을 때. 직무가 하지 않았을 때 당연히 헌법과 법률은 탄핵 대상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위원장께서는 취임한 지 이틀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취임을 하면 내일 지금 탄핵하는 꼴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만 하루격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오늘 오후에 취임을 했고 의사질정을 이제 어느 부분 하고 다음 날 탄핵당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민주당의 이런 야만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당시 어떤 심정이 드셨어요? 한편으로는 예상을 했었죠. 왜냐하면은 일각에서는 이진숙이 위원장으로 취임을 하면 즉시 탄핵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네. 물론 이제 민주당 의원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불법적인 의결이 있으면 탄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박문진 말하자면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의 임기가 8월 12일에 끝이 나거든요. 그렇죠. 정해져 있죠. 임기가 종료되는 건. 네. 그리고 앵커님 지적하신 대로 제가 취임한 게 7월 31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임기가 마치기까지 2주일도 남지 않은 시간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새로운 박문진 이사들을 선임을 해서 구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KBS 이사회의 경우도 임기가 8월 31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주장이 2인 방송위원으로만 구성된 위원회가 이렇게 중요한 의결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5인 구성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중요한 의결은 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그런데 최민희 과방위원장 주장대로 이 2인이 계속 유지를 해온 것이 2023년부터거든요. 네. 2023년 7월, 8월 그 무렵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됐는데 그러면 2인 체제가 해소가 언제 되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 2인 체제가 해결이 되려면 시청자 여러분들,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2인 체제를 해소시켜 줄 수 있는 키, 열쇠를 가진 거는 민주당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지금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는 게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네. 범야권까지 합하면 192석인데요. 108석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됩니다. 표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럼 과반이 찬성을 해야지만 정식으로 이제 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쳐서. 그런데 최민희 의원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본인이 2023년 3월에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 거쳐서 상임위원회 자격을 얻게 됐다. 그런데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않아서 2인 체제가 된 거다. 그러니까 이건 여당 내지는 대통령 책임이다. 자꾸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틀린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만에 하나 그 주장에 대해서 제가 100번 양보를 해서 작년 11월까지 2023년 11월까지는 최민희 의원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겠다고 2023년 11월에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예. 그때부터는 말하자면 이건 대통령한테 책임을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스스로 자진 사퇴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방통위는 여전히 2명이에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국회에서 3명을 추천을 했어야 맞는 거예요. 국민의힘만 단독으로는 추천을 할 수 없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이 2명을 하지 않고 국민의힘만 단독으로 1명을 추천하면 저쪽에서 절차를 진행을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100번 양보해서라도 작년 2023년 11월부터 현재까지는 2인 체제를 만든 것이 민주당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그러면 2인 체제가 해소가 될 때까지 5인 구성이 될 때까지 계속 기다리자. 중요한 의결은 하지
않고 있자. 이렇게 되면은 박문진 이사들은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 때 임명된 박문진 이사들은 계속해서 임기가 연장이 되고 KBS 이사들 계속해서 임기가 연장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주장은 대단히 제가 보기에는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방송통신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에 의해서 방통위 주요 의결이 진행되는 것은 2인 체제는 위법하다고 지금 민주당 등 야당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방통위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3인은 국회 몫이죠. 야당 2명, 여당 1명 이렇게 국회에서 추천을 해야 방통위원장이 사실은 구성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5인이. 네. 그런데 그간에 장기간 동안에 민주당 2인이 추천을 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방통위를 무력화하는 의도였다고 보입니다. 과거 이동관 위원장이라든가 김홍일 위원장의 의결 체제까지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방통위원회 추천 몫을 민주당이 추천하지 않으니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에 의결을 해야 될 국회 몫이 계속 3인이 방통위원회 구성되지 않음으로써 방통위 5인이 구성이 안 됐던 결국은 그런 방통위 2인 체제가 위법한 의결 체제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방통위 위법한 체제를 그 위법 행위를 만든 당사자는 민주당이네요. 그러면 뭐 위법이 위법이라고 한다면 위법이라고 가정한다면 그렇게 될 수가 있죠. 사실은 제가 그 당사자인데요.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11월에 자진 사퇴를 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작년 8월 21일에 상임위원으로 추천이 됐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에서 추천을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민주당이 본회의 표결에 붙이지 않으면 그렇죠. 상정조차 안 하니까요. 저는 그냥 추천이 된 상태에서 제가 사실은 21대 국회가 끝나면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민주당이 정말 2인 체제를 해소할 생각이 있었다면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에 부적격 시비가 있었지 않습니까?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럼 그렇게 두고 최민희 의원은 그렇게 넘기고 저 같은 경우는 부적격 시비는 없었잖아요. 뭐 법적으로. 그러면 저를 본회의 표결에 붙여서 통과시켰으면 적어도 2인 체제는 벗어나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지만 저는 저를 본회의 표결에 안 붙였죠. 물론 그쪽에서는 뭐 저한테 노조 탄압이나 여러 가지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허위 주장을 하면서 저를 아예 본회의 표결에 올리지를 않았어요. 그럼 이제 시청자들이 보시면 저도 국민의힘에서 추천자로 추천이 돼 있었는데 이걸 본회의 표결에 붙이지 않은 건 민주당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2인 체제를 만든 것은 상당히 고의성이 있었고 그 고의성의 배후에는 현재 문재인 체제에서 임명된 박문진 이사 뭐 저희가 평가하기에는 민노총의 더 친화적인 박문진 체제를 계속해서 끌고 가기 위한 의도가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MBC 박문진 체제 현재 이사 체제를 유지하고 결국은 MBC 경영진을 현재의 민주당 성향과 가까운 좌파 성향의 경영진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방통위 체제, 의결 체제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거기에 저희가 있고 방통위 체제를 무력화함으로써 결국은 MBC 박문진 이사와 MBC 경영진을 자신들의 뜻과 맞는 세력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라 사실은 그것이 본질적 문제라고 저는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탄핵 자체도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한동훈 대표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도대체 어떻게 이틀 동안 취임 이틀 만에 탄핵 당할 만한 일이 있었겠냐. 아까 허영표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7월 31일에 취임을 하고 탄핵 소추가 발의가 된 게 그 다음 날 8월 1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탄핵부터 통과를 시켜놓고 그 증거를 찾겠다고 그렇죠. 방송통신위원회에 이 과방의 민주당 의원들이 들이닥쳐서 여러 가지로
마치 따지듯이 그렇게 김태규 위원장한테 따지듯이 묻고 또 그 방송통신위원회 직원들한테도 따지듯이 물었단 말입니다. 그거는 그들이 한 탄핵 자체가 근거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예, 탄핵부터- 검찰로 하면 기소를 해놓고 증거를 그렇죠. 찾는 격이죠. 그렇죠. 예. 탄핵부터 해놓고 증거를 찾겠다고 현장 방문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증거를 찾겠다고 하면서 회의록을 저희한테 이제 내라고 했는데 이게 얼마나 또 참 우습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굉장히 기이한 것이 탄핵을 하면 그 증거가 1, 2, 3, 4라고 증거를 제시하면서 탄핵 소추를 발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증거 찾겠다고 하면서 회의록을 내라 그랬는데 저를 탄핵을 했으니까 한 명만 남았지 않습니까? 네. 한 명으로는 회의를 소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방통위 부위원장, 즉 직무대행 혼자로는 회의 자체가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속기록 자체도 속기록 초안이죠. 초안인데 이 방통위법에는 규정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속기록을 확정해서 공개를 하는 것은 그 다음 그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이제 본인들이 이제 그 상임위원들이 그 전차 회의에서 했던 그 발언들이 혹여 잘못 기록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그 발언의 당사자가 그걸 확인을 하고 오케이 이건 내가 한 이야기다라고 확인을 해주고 이제 의결을 거쳐서 속기록이 공개가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한 명밖에 없는 데다가 이 속기록 공개는 사실상 저에 대한 탄핵이 끝나야지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설사 국회에서 추천이 돼서 회의가 열리더라도 제가 제 발언에 대해서 가부간에 확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기록은 저에 대해서 탄핵 절차가 끝나야지만 공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탄핵 소추 진행 과정과 이인 의결 체제와 관련된 문제를 좀 먼저 살펴봤는데요. 자, 서울행정법원에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사항도 있죠. 이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지난번에 서울행정법원 제12부 문제의 제12부입니다. 6부도 있고 제12부도 있었는데 제12부 강재원 판사가 임기가 다 끝난 권태선 이사장, 이게 박문진 이사장이죠. MBC 박문진 이사장 그리고 다른 이사들이 가처분을 낸 것을 인용을 결국은 했습니다. 일단 두 가지 여쭤볼게요. 강재원 판사의 가처분 신청 인용 어떻게 평가하신지 하나 문제하고 아울러서 이제 방통위에서 항소를 좀 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우선 그 평가를 하자면 저희도 정말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전에 KBS의 고대영 전 사장 케이스도 있었고 강규형 KBS 전 이사 케이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가처분 신청을 했을 때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행정부의 인사권이라고 규정을 해서 대부분은 이제 본안에 가서 판단을 받더라도 가처분을 인용을 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의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말씀하신 대로 행정법원의 강재원 판사가 이걸 인용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네. 저희 그 MBC 후배들도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이 방송에서도 봤는데 이분이 뭐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이다. 네. 여러 가지 말하자면 그 좌편향적인 의견을 많이 밝혀온 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듣기도 했는데 저희 방송에서도 그 논문이나 발언을 소개한 적도 있죠. 네. 예.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그 삼권 분립의 취지에 아주 대단히 어긋나는 그런 판결이다라고 저희는 받아들였고 즉시 방통위에서는 즉시 항고를 했습니다. 항고를 해서 그 절차를 기다리고 있고 항고 심판에서는 정말 그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항소 이후에 지금 항고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 상황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처분 신청은 대체로 좀 빨리 나오는 편인데 그 부분도 사실은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자, MBC 문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MBC 소속의 특히 이제 민주노총 소속의 언론노조가 MBC와 관련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힐 때 항상
우리는 공정방송을 하고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죠. MBC만큼 편향방송을 하고 있는 공영방송이 현재 없는데 그건 뭐 패널이나 프로그램이나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 너무나 적나게 드러나는 그런 불공정 방송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민노총 소속 언론노조는 공영방송으로서 자신들은 공정방송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런데 그 주장을 하면서 신뢰도 1위, 시청률 1위 기록했다고 주장한다. 자신들이 공정방송을 해서 이 신뢰도 1위, 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고 주장하는데 이 주장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저희가 저도 참 몇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만 바이든 날리면 네. 저는 이건 정말 최소한의 기사 요건도 갖추지 않은 그런 그 기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을 해서는 안 되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보도였는데 그게 MBC라는 공영 방송을 통해서 방송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건 네. 특히 이제 그 외교 문제도 그 얽혀 있는, 걸려 있는 그런 이슈였기 때문에 정말 참 중대 위중한 문제였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으면 아니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거의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보도를 하지 않는 것이 보도 준칙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확실하지도 않은데 단지 그 현장에 있었던 그 기자 몇 사람 또 이제 그 본사의 몇 사람 그 기자 몇 명이 들어보고 아 이건 뭐 바이든으로 들린다라고 하면서 보도하는 것은 정말 그 기본적인 저널리즘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대통령이 그때 그 박진 외교장관하고 몇 사람이 걸어 나오면서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사실상은 저는 그걸 사담이라고 봅니다. 사담이라고 보고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 연단에서 연설을 하면서 뭐 비속을 썼던가 하면 이제 그게 사실 좀 뭐 100번 양보해서 기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걸어 나오면서 일부러 그 음향을 당겨서 소리를 당겨서 오디오를 당겨서 그 사담을 확대해서 그것도 확실치 않은 그런 보도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앵커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신뢰도 1위다, 시청률 1위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건 정말 참 어폐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제 왜 그런 결과가 그럼 수치상으로 나왔나라고 볼 때 뭐 제가 참 지난번에도 뭐 좌우 나누어 가지고 상당히 뭐 공경을 많이 받긴 했지만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저희가 비교적 객관적으로 아 이쪽은 상당히 좀 좌파 편향성이 있다 이런 매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통상 보면은 이제 좌파로 분류되는 그런 그 매체가 신문으로 치면 뭐 한겨레 신문이나 아니면 방송은 지금 현재는 MBC가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비좌파인 경우에 보면 그게 중도든 우파든 보면 TV, 조선, KBS, YTN, MBN, 채널 A 등등해서 이제 비교적 나누어져서 이제 골고루 분산돼 있다. 예, 분산이 돼 있는 거고, 예. 그다음 비교적 좌파 성향이라고 하면 JTBC하고 MBC가 분류가 되는데 이제 MBC로 쏠리는 경향이 있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뭐 수치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그렇게밖에 말씀을 드리지를 못하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해석이 좀 예, 있다는 거군요. 예. 응답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응답을 했지 않을까 추정을 해봅니다. 예. 실제로 MBC 시청자들 중에는 굉장히 좌파 성향의 시청자들이 많이 있죠. 한마디로 이제 MBC가 방송에 자신들의 일종의 정치적 거점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삼고 각종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데 각종 음모, 조작, 선동 이런 거점으로 사용하고 있기도 하죠. MBC가 만들면 아무래도 공영방송이고 공중파이기 때문에 뭐 미치는 파장이 조금 다른 측면이 있죠. 또 일반 시청자들, 정치 고관여층 말고 일반의 국민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중파 방송, 공영방송이 하게 되면 훨씬 더 상대적으로 방송에서 저렇게 이야기하면 하고 사실상 믿게 되는 경향도 있는데 특히나 그런 걸 이용해서 좌파들이 집중적으로 MBC를 시청하는 흐름들이 있어 왔죠. 그런 해석은 상당히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준숙
방통위원장님이 그런 어떤 지금들 주변의 분석, 해석 이런 것을 좀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이번 이거 좀 과방위 청문회 문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지난 과방위 청문회 때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비롯해서 야당 의원들이 우리 이준석 위원장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맞서서 위원장께서는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의 구절을 인용을 했어요. 그 표현을 좀 인용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느끼는 게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몇몇 동물은 더 평등하다는 말을 떠올리게 된다. 이렇게 맞받아쳤는데 야당 의원들이 상당히 당황을 했어요. 순간적 당황한 모습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런 이제 맞서는 장면도 겪으셨지만 청문회 당시 황당한 일들 많이 겪으셨잖아요. 그것 좀 한번 생각나시면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들이 통상 보면 네. 국민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까지 문구까지 인용을 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국민의 대변자이고 대표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라고 입으로는 부르짖는데 막상 보면은 그 청문회장에서 보면 제가 그 동물농장 인용을 한 게 인사청문회는 끝나고 이른바 그 제목부터 참 가관이었습니다. 불법적인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방송 장악에 관한 청문회 이렇게 이제 그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자기네들이 그렇게 제목을 정해놓고 청문회를 하는 그때 이제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고 해놓고 심지어는 탄핵당한 저까지 또다시 청문회장에 불러내고 그렇죠. 그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에 그 사무처의 직원들까지 불러내가지고 마치 피의자 신문하듯이 범죄가 거의 확정된 아마 그 죄인들, 범인들도 그렇게까지는 닥달을 안 당할 겁니다. 큰 소리로 지르고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느낀 게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백지를 달려고 하는구나. 국회의원들이 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고압적으로 모든 평등한 동물들보다 자신들이 더 평등하다고 믿는 이 자리가 좋아서 하려고 하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 것이고 네. 그들은 조금 더 평등한 동물들이겠죠. 그들 사이드에서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황당한 장면 말씀하셨는데 뭐 여러 가지 많았습니다만 뭐 저한테 AI가 작성한 뭐 사과문을 읽어라. 그럼 국회의원 뭐하러 있습니까? AI 갖다 놓고 그 기계 갖다 놓고 하면 되지. 국회의원들이 필요 없잖아요. 저한테 사과문 읽으라는 그것도 황당했지만 가장 황당했던 것은 광우병 MBC의 광우병 CP를 했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네. 심지어 연단까지 이렇게 쳤던가 아니면 거의 치듯이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아니 우리 광우병 프로그램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훨씬 더 건강한 30개월 원령 미만의 쇠고기를 먹지 않았느냐라고 항변하듯이 얘기하는데 아니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저도 그 프로그램을 조사를 위해서 몇 번 봤습니다만 3대 중요한 축이 있습니다. 그 축이 다 대법원에서 허위로 판명났는데 첫 번째는 다우너 소, 그러니까 쓰러지는 소. 가장 첫 번째 장면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나도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저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쓰러지는구나. 이 인상을 주고 두 번째는 아레사 빈슨이라는 여성이 인간 광우병으로 죽었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런 취지로 보도를 했는데 그건 인간 광우병이 아닌 걸로 나중에 밝혀졌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가장 이게 그 코미디인데 한국인이 광우병에 취약한 유전자를 90% 이상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 중요한 세 개의 축을 뼈대를 두고 보면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저렇게 부르르 떨면서 쓰러지는구나. 그리고 미국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미국산 소고기 먹고 광우병 걸렸어. 세 번째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먹으면 90% 이상 더 취약하대.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모차까지 끌고 광화문으로 사람들이
그 젊은 엄마들이 몰려 나갔죠. 근데 저는 이것도 또 이제 비유를 하자면, 하도 제가 비유 때문에 많이 시달려서 비유를 하자면,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 우리가 이제 배달로 그 피자를 시켰어요. 피자 이제 한 판에 구더기가 3군데에서 나왔어요. 구더기가. 그래서 이제 이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피자 가게에 전화를 해서, 아, 구더기가 3마리나 나왔다. 어떻게 이런 물건을 보내냐라고 하면서 뭐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피자 주인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 그 구더기 3군데 나온 거 그거 떼내고 먹으면 되지 않냐. 다른 부분에는 치즈하고 여러 가지 영양분이 많으니까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꼴이네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본인이 나와서 마치 의원들하고 거기 청문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또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한테도 대법원에서 허위로 발견된 그 3가지 축을 두고서,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냐라고 하는데, 이런 그 가치 전도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박문진 이사가 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박문진 이사가 되겠다고 신청까지 한 사람이군요. 그게 제일 광우병 그 CP였던. 네, 그게 제일 황당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른 황당한 일들도 많았지만. 네, 황당하고 참 가소롭게 그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성찰이라는 게 인간이 가지는 변화되는 기본에 걸쳐야 될 늘 중요한 착목점인데, 성찰하지 않는 거고요. 80년, 90년을 거쳐가면서 구소련이 무너지고 북한의 대량 화사가 났을 때도 성찰하지 않은 인간들이 많았는데, 지금 이 MBC 광우병이나 사드를 거쳐가면서 성찰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 성찰하지 않았다면 그건 흔히 말하는 뇌가 정지돼 있거나 썩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장면들을 가장 황당하게 진짜 봤겠네요. 저도 그 봤으면 직접 현장을 보지는 못했는데 아주 황당한 장면 모습을 봤겠네요. 우리 이준석 위원장께서 본래 이제 뭐 그런 기지를 저는 일부 알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청문회를 거치면서 위원장께 앞서 제가 소개할 땐 보수 여전사 이 별명이 붙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보수 성향의 인사들이 여기도 많이 지금 댓글을 달아주고 계십니다만, 이준석 위원장을 굉장히 응원하고 격려하고 굉장히 여러분에서 칭찬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별명이 일단 어떠신지 하고, 보수 여전사, 또 하나는 국민들과 보수정이 어떤 기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좀 의견 좀 주시죠. 보수의 여전사 참 그 감사한 말씀이고요. 그 네. 청문회 기간 동안 유례 없이 청문회가 생긴 이후에 처음으로 장관급 인사로는 3일 동안 청문회가 그랬네요. 계속됐지 기록 않습니까? 세우셨네요. 글쎄 말입니다. 참 예. 제가 그 다른 종군 기자를 하면서도 다른 그 별명도 있었지만, 어떻든 그 국민들이 정말 그 무도한 세력, 저는 그 제가 뭐 좌파 우파 갈랐다라고 하면서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손가락질을 받았는데, 그 민주당 야당 인사들로부터 받았는데, 좌파 우파라고 스스로를 규정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고요. 근데 저는 그 가짜 좌파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담론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가짜 좌파들하고는 우리가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 민주당 야당 의원들에 맞서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했는데도 그렇게 시민들이, 국민들이 응원을 해주셨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대한민국이, 얼마 전에 그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반대한민국 세력들이 있다고, 압력을 하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우리 대한민국 자유주의, 민주주의, 건강한 시장경제 체제를 조금씩 갉아 먹으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저에 대해서 그런 기대를 하시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민주당은 원하진 않았겠지만 이진석 방통위원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야당의 그런 좀 야만적인 공격에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주목받게 되는 또 공직자, 정치인으로 되는 주목받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위원장님 그리고 방통위에게 이제 주어진 좀 나름대로 과제가 있잖아요. 지금 네. 그 과제나 사명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회 이름이 방송통신위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방송과 통신을 아우르는 그런 영역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일할 분야가 지금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것은 오래 전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을 회복시키는데 가장 먼저 최우선 주력을 다해야 할 걸로 보고요. 예. 제가 그 지명된 당일 날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바깥에 나가면 이른바 그 K 컨텐츠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 분야에서는 이런 그 플랫폼을 통해서 K 컨텐츠를 전 세계의 컨텐츠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만들고자 합니다. 전 세계 플랫폼 컨텐츠 이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현안은 지금 MBC 문제이지만 좀 한국의 통신 방송의 미래까지도 생각을 염두에 두고 계시니까 그 부분을 좀 실제로 직무를 지금 탄핵이 되셨지만 직무에 복귀하시면 그게 한국의 방송통신의 미래의 그런 큰 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담 중에 하다 보니까 이제 전달하지 못한 내용도 일부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걸 포함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를 좀 해주시죠. 예, 제가 꼭 가는 자리마다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아마 여기서 했을지 모르겠는데 지난번 제가 출연했을 때 말과 몸과 돈의 중요성입니다. 그런데 보면 왜 가짜 좌파들이 대한민국의 담론을 지배하고 있을까? 왜 그렇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시면 이 말과 몸과 돈의 힘을 그들은 일찌감치서부터 알고 그 실행을 해왔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제 허앵커 여기 와 계십니다만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진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말과 관련해서 제가 에피소드를 잠시 말씀드리면 저도 선거에 나간 적이 있었는데 예, 어떤 분들은 보면은 뒤에서 조용하게 돕겠다.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야지 세상이 변화가 될 수 있어. 그런데 나는 뒤에서 조용하게 도울게. 그런 사람들이 제일 싫더라고요. 그렇군요. 조용하게 도우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 한 사람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을 하고 옆 사람에게도 말을 하고 방송에서도 말을 하고 대중들한테도 말할 기회가 있으면 말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몸. 만약에 집회가 있으면 부당한 그게 좌든 우든 부당한 일에 대해서 반대 집회가 있으면 항의 집회가 있으면 거기에 나가서 몸으로 나가세요. 10명보다는 100명이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지고 100명보다는 10,000명이 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직접 나가시고 그다음에 보면 뭐 좌파들에서는 좌파 영화 만든다 그래도 이게 뭐 금방 크라우드 펀딩으로 하면은 돈이 모이지 않습니까? 카르텔이 있죠. 네. 그리고 좌파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 역할을 한다 싶으면 금방 돈이 모이지 않습니까? 조국 씨 부인 정경미 씨 같은 경우에도 영치금도 금방 모이고요. 그 사람들은 소액으로도 돈을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근데 우파들은 보면 뭐 조금 그 후원금 내라 그러면 또 잘 안 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말과 몸과 돈이 없으면 힘이 붙지를 않습니다. 힘이 없으면 세상을 바꾸지를 못합니다. 말, 몸, 돈의 힘으로 여러분들도 세상을 바꾸는데 변화시키는데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저는 이준석 위원장님 청문회 때마다 봤을 때마다 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단하다. 굉장히 단단한 소신과 원칙과 가치를 가지고 계시다. 뉴라이트에 대해서 어떻게 할 때도 대부분은 피하는데 그걸 정면으로 맞서는 단단함, 가치 이걸 느끼게 합니다. 이런 분들이 사실은 우리 사회의 전면에 서야 되죠. 공직자, 정치인. 뒤에 숨는 사람들이 늘 앞에 있으면 그 조직, 그 전투 망할 수밖에 없죠. 오늘 이준석 방통위원장님 모시고 여러 가지 탄핵과 관련된 진행 상황, 난관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상황, 그리고 마음속에 담겨 있는 그 소신과 목소리, 그리고 방통위에 나아갈 길 이런 걸 좀 두루 살펴봤습니다. 이준석 방통위원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